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인적 개편 마무리한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주재 첫 전 직원 주회가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구성을 마쳤는데 새 비대위의 운명 역시 법원 판결에 달려있는 만큼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민주당은 대표의 사법 리스트가 또 불거졌죠. 또 이재명 죽이기냐 당 차원의 반발은 거센데 이재명 대표는 철저히 민생만 외치고 있습니다. 투트랙 전략이 통할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상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무려 6관왕을 거머쥐었죠. 잠시 뒤에 이 기분 좋은 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가 위원 인선을 끝내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사가 명단 발표 직후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고 또 내일부터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가처분 대결이 시작돼서 이 불안한 상황은 한동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뇌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시대의 권력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빙산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이 부실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각종 위법 편법 사례가 수천 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원된 자금이 2,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했던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도주 정황까지 명확했다는 점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급 외제 차량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에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지만 서비스 센터 측은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오늘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비대위원 9명 가운데 임명직 비대위원 6명이 임명됐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합류 의사를 뒤집는 등 매끄럽지 못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날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임명안 의결까지 마무리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8일 만입니다.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비대위는 정진석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정 비대위원장 등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원내에선 3선 김상훈 의원과 재선 정점식 의원, 초선 전주혜 의원이 합류했고 원외 인사로는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 혁신위원회와의 협력을 고려해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도 비대위원으로 낙점됐습니다. 비대위원 플러스 다른 당직 포함해서 지역 안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통합과 균형성 이걸 좀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새 비대위는 닻을 올린 첫날부터 삐걱댔습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호남 몫의 인사로 합류했지만 돌연 사의를 밝혀 급히 광주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투입된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 정점식, 김병민 비대위원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상황. 친윤일색 비대위라는 비판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다라는 강국한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주의 의원도 친윤계 의원으로 꼽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법적 대응에도 지도체제 공백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부랴부랴 새 비대위를 띄운 국민의힘이 길어질 대로 길어진 당 내용을 어떻게 수습해 갈지 관심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비대위 구성은 마무리됐지만 법원 판단에 그 운명을 또 맡겨야 합니다. 내일 정진석 비대위의 기초가 된 당헌 개정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문이 열리는데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다면 여권은 더욱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힘겹게 인선을 마무리하고 첫 발을 뗀 정진석 비대위 앞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존폐가 달렸습니다.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이죠. 지난달에 이어 또 한 번 이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비대위는 그대로 좌초하게 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신문은 2주 뒤지만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당헌이 무효로 돌아간다면 비대위의 정당성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뿐인데 당은 이미 기존 최고위 해산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종전의 최고위는 자동 해산되도록 당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최고위는 이미 해산된 것입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도 고민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자진 사퇴를 못 박았습니다. 원내대표에서 마지막 한 주를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 가슴속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당헌 개정을 무효로 판단해 정진석 비대위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새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야 할지 아니면 권 원내대표가 또 한 번 혼란을 수습해야 할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초유의 사태 속에 해법을 두고 또 한 번 당내 이견이 분출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번엔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겐 정치적 타격이 가중돼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16일 경찰 출석과 28일 당 윤리위 전체회의가 줄줄이 예고된 만큼 기소 의견 송치 후 당 퇴출이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비대위 출범과 법적 공방을 끝내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내부 안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장외투쟁에서 또 한 번 일격을 날리고 복귀의 길을 열 수 있을지 국민의힘 내용이 다시 고비를 맞았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법원이 내일 열기로 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2주 뒤인 28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 비대위의 출범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따져볼 3차 가처분 신청 심문은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는데요. 당헌 개정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최대 쟁점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4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을 멈춰달란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말에 인용됐고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멈춰달란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으로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남은 건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다음 비대위를 띄우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원은 애초 3,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통합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측 요청을 받아들여서 4차, 즉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 기일은 2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3차 가처분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당헌까지 고쳐가며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인 만큼 이번에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무력화된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가 당헌의 모호함, 즉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고 해석합니다. 이 때문에 당헌을 개정했고 이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원이 당헌 개정 과정까지 개입할 경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법원이 내용상 하자를 지적하며 주호영 비대위 무효 처분을 내렸는데 당원을 개정해서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법원에서는 비대위는 무효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 체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사실상의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걸 그냥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번 3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면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 근거는 약해지지만 기각할 경우 비대위가 확실한 법적 근거를 얻게 돼서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 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가처분 심리 역시 1차 때와 같은 재판부가 맡습니다. 이르면 신문 당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는 28일 4차 가처분 신문을 마친 뒤에 함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신문에도 직접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집권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트가 또 불거졌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뇌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산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후원을 유치했다는 건데 경찰은 1년 전 내렸던 불송치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이던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야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해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일었고 결국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1년 전 내린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두산건설이 신사옥 건립이라는 현안을 해결하도록 해준 성남시의 용도 변경 허가와 두산그룹이 성남FC에 준 광고 후원금 50억여 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두산과 성남시가 용도 변경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대가성 후원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후원금이 이 대표 측에 직접 흘러간 건 아니지만 별도 법인인 성남FC에 뇌물을 주도록 두산 측에 요구한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완 수사 7개월 만에 경찰 스스로 과거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엔 강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성남시청과 성남FC, 두산건설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데다 그 시기도 대선 뒤 새 정부 출범 전후에 집중돼 정치권 반발도 거셌습니다. 애초 경기 분당경찰서가 불송치했던 수사를 상급기관인 경기 남부경찰청이 넘겨받은 뒤 최종 결론을 뒤집으면서 초기 부실 수사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경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나 서면 조사 요청도 없이 1년 전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려 수사 결과를 둘러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별도 입장 없이 윤 대통령의 민생 경제를 위한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하면서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향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주국이 3탄을 내놓았습니다. 희대의 권력 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입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3차 뇌물 공여 혐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가요?
대신 당대표가 된 뒤 첫 지시사항인 민생경제위기 대책위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맞불을 놓습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민심을 확인했다고 판단해 여당을 향해 강력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여야 간 협치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 배우 이정재 씨가 미국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것도 한국 배우 최초라서 의미가 깊습니다. 1993년 데뷔 직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성장을 한 데 이어서 이제는 세계적인 배우로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모델로 활동하다 드라마 모래시계로 데뷔 2년 만인 23살의 전성기를 맞은 배우 이정재. 4년 뒤엔 영화 태양은 없다로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자칫 화려한 출발에 도취할 수 있었지만 배우로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멜로와 공포, 코믹, 역사물 등 장르와 배역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연기의 폭을 넓혔습니다. 현대극이 참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도 있었고. 급기야 오징어 게임에선 빚더미에 앉아 도박으로 한탕을 노리는 지질한 중년 남성으로 분하며 또 한 번의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캐릭터 수집가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많은 배역을 소화해내는 비결은 몰입입니다. 캐릭터와 이제 배우의 연기가 잘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연기가 한국에서 여러 작품에서 많이 일관되게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인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4년간 공들여 만든 영화 헌트로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며 감독 데뷔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스타워즈 시리즈 어콜라이트 주인공 캐스팅 소식을 전하며 세계 무대에서의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만 있는 중이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뉴스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점인가 싶으면 어느새 새로운 전성기를 써내려가는 배우 이정재. 30년 차에도 멈출 줄 모르는 성장의 원천은 관객입니다.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개봉이나 이제 방송할 때까지 이제 관객분들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좀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YTN 김지성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또 비영화권 작품으로는 최초로 6관왕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에 이어서 K 콘텐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이제는 제2의 오징어 게임 등장을 위한 과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권위의 에미상에서 6관왕에 오른 오징어 게임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949년 에미상 시상식이 개최된 이후 비영어권 작품이 후보에 올라 수상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기자는 꼭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오징어 게임 성기훈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증명이 된 것 같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각본상은 HBO 석세션에게 돌아갔지만 작품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에미상의 특성상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성공할 경우 앞으로 추가 수상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케이블 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대결이었던 이번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은 작품성과 기술적 성과를 모두 인정받으며 K 콘텐츠의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세계 무대 진출에 성공한 K 콘텐츠가 앞으로 글로벌 콘텐츠의 허브 역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컨셉과 기획력을 가지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세계 가용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세계로 이제 콘텐츠를 수출하고 공유시키는 그런 플랫폼을 가져야 되고, 홍콩의 사례처럼 자칫 자신들의 자원을 소진하고 미국에 이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체 플랫폼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식재산권, IP를 확보하지 못해 수익 대부분을 넷플릭스에 넘긴 오징어 게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IP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번 에미상 수상을 계기로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기 위한 국내 제작사들의 창작 활동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내외 OTT들의 K 콘텐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한국에 대한 콘텐츠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국내 OTT 티빙도 파라마운트 플러스와의 공동 투자로 K 콘텐츠 글로벌 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자 외신들도 비영어권 시리즈 쾌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배우 이정재의 나무주연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오징어 게임과 이정재가 에미상의 역사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시상식이 열린 로스앤젤레스 현지의 LA타임스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오징어 게임은 이미 2번째 시즌 제작을 승인받았다며 이 드라마가 앞으로 에미상 수상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베니티 페어도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거대한 밤을 보냈다며 자본주의의 잔혹함과 거대 자본가의 괴기한 취미 생활이라는 시대 정신을 포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원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 곳곳에서 부실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2천여 건에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원됐다는 건데요. 정부는 적발된 사례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농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태양광 시설입니다. 버섯 재배 농장이나 곤충 시설과 함께 지으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버섯 재배 농장으로 위장했지만 버섯을 키운 흔적은 없습니다. 4개 지자체 내 20곳이 이 같은 수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짓고 3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사업을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선별해 조사했는데, 이처럼 적발된 위법 부당한 사례가 2,267건, 이로 인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급된 자금은 2,6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례도 쪼개기식 수의 계약을 비롯해 공사비 내역서 작성 규정 위반, 가격 담합, 허위 서류를 통한 불법 대출 등 다양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이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태양광 등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 지원 사업 6,500여 건의 서류를 전수조사했더니 17%에 해당하는 1,100여 건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쓰는 사례도 확인되는 등 도덕적 회의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 조사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시작을 이미 2021년인가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한 무슨 이런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의 경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10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특히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강제추행은 물론 군 내부의 2차 가해가 원인이었다는 점도 명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봄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를 호소하다 목숨을 끊은 고 이해람 공군 중사. 부실 초동 수사 의혹까지 일며 국방부가 직접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 담당자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공분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폐쇄적인 군 관행을 극복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기대 아래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수사 100일 만에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이 중사가 근무한 제20전투비행단 당시 대대장은 이 중사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고선 상부엔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부대에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는 소문을 퍼뜨린 당시 중대장 등 직속 상관들의 명예훼손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의혹을 폭로한 녹취록이 제보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도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구속영장 기재 사실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를 새로 발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공군 참모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 공군 공보장교가 이 중사 부부의 거짓 불화설을 퍼뜨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망 전날까지 여느 신혼부부 못지않은 친밀한 관계였을 뿐 강제추행과 군내 2차 가해가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으며 그 기간 오히려 회유,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져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이해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중사 유족은 2차 피해의 진상을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물론 유족이 100% 만족하는 결과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까지,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전 실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군 검사에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가해자 장모 중사는 현재 군법원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얼마 전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서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당시 영상에도 도주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내리는 여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경찰은 다른 주민을 보고 달아난 이 남성을 아파트 단지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성이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 이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성의 직업과 주거지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이란 점에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범행 뒤 한 차례 학교담을 넘고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따라다니는 등 도주 정황이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성년자 약취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없는 사건이고 예외적으로 범죄가 거쳐지게 된 상황이라면 비록 미수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 가족도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집 밖을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같은 아파트 공간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경찰은 체포 당시 확보한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성범죄를 위해 납치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전 계획을 세웠는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강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한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어머니는 남매를 홀로 키워왔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부산 도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10대 딸 B양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A씨의 10대 아들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뒤 두 사람이 숨진 상황을 보고서는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생이들아,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네. 깝산 탄 냄새가 뭐, 다리에 이 반바지 입은데 다리에 전부 검검하게 묻어있고 숨매로. A씨는 흉기가 원인으로 보이는 상처가 난 채 거실에서, B양은 자신의 방에서 각각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주거급여를 지원받아왔지만 생계급여 지급 기준보다는 소득이 높아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는 기준이 초과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초과가 돼서 안 되시고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이런 거는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A씨의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숨진 모녀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북 포항과 경주를 핥히고 간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경주는 지원의 손길이 부족해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버섯 농장 입구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재배 용기가 널브러졌습니다. 주변은 온통 모래와 자갈이 가득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원래 밭이 있던 자리입니다. 폭우에 휩쓸린 토사가 이 밭은 물론이고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버섯 농장까지 덮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벌써 일주일째지만 도움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곳은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농장을 키워온 주인은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산출은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만 기계값만 해도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전체 공장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하려면 글쎄요 한 6개월, 1년 모르겠습니다. 복구가 될지 안 될지는. 끊겼던 전기는 나흘 만에 들어왔고 마을로 이어진 도로는 사흘 만에 뚫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흙과 쓰레기가 한 차선을 막았고 인도였던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떨어진 채 남아 있습니다. 겨우 응급복구를 마친 도로는 포장공사가 되지 않아 차가 지날 때마다 흙먼지로 뒤덮입니다. 경주 불국사 주변 주택, 토사가 밀려와 80대가 숨진 집 내부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선명하고 가재 도구는 진흙 속에 놔둔 겁니다. 일단은 여기 집이나 정말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주는 문제, 이게 제일 급선무라고 봐요. 마을 주변 곳곳은 흙과 쓰레기가 뒤엉켰습니다. 잠도 못 자고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일상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물이 찌질 나와서 못 자고 나가가 자고 일 안 오나 약도 못 주고 가고 큰마디 병원에 그거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고 지금 일을 안 있네. 경주시는 일단 시민들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지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의식주 생활에 복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상북도가 집계한 응급복구율은 벌써 90%가 넘었지만 피해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 지원의 손길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늘진 곳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필 때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봤던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모든 고로가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복구가 이뤄져 철강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8,000명이 복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덕분에 지난 10일 3고로가 가장 먼저 살아났고 이어 2고로와 4고로도 다시 시뻘건 쇳물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로 가동이 멈춘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제강 공장과 연주 공장은 절반가량만 가동을 재개했고 가장 피해가 컸던 아변 공장은 여전히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소형 모터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좀 많은데 대형 모터 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청소하기가 조금 크고 내부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물 빼고 이런 데 조금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포스코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상 출하 대응반을 가동해 철강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포스코는 국내 철강 수급 안정화와 고객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비상 출하 대응반을 가동을 했습니다. 또 광양제철소를 최대 생산 체제로 전환해 긴급한 제품을 우선으로 생산, 공급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강원도 속초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끊겨 2만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열 지점을 찾는 데만 8시간이나 걸리다 보니 복구도 자연스럽게 늦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수에 식당들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쓸 수 없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설거지 같은 거, 컵 같은 거, 그리고 물 못 받는 거 이런 거. 급식 준비에 차질을 빚자 일부 학교에서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방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속초 지역 초중고등학교 11곳은 아예 단축 수업을 하거나 휴업했습니다. 대규모 단수 사태가 빚어진 건 속초 정수장에서 유출된 수돗물이 평소보다 무려 13배나 늘어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압이 급격히 약해졌기 때문. 새벽 1시 50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도심을 비롯한 속초시의 70% 이상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2만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세수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했어요. 상수도관에서 다량의 물이 새어나온 것으로 확인된 지점입니다. 낡은 상수도관이 파손된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누수 지점에선 가로 50cm, 세로 20cm가량 깨진 지름 50cm의 상수도관이 발견됐습니다. 누수 지점과 파열된 상수도관을 찾는 데만 8시간이나 걸리다 보니 복구도 늦어졌습니다. 지상으로 유출이 되지 않고 바로 그 우수 박스를 통해서 바다로 이렇게 유출이 되다 보니까 육안상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뒤늦게 복구 작업이 시작되면서 순차적으로 수돗물은 정상 공급되고 있지만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추석 연휴 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한 대통령실, 오늘 전직원 조회를 열었습니다.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신문 운명의 한 주를 맞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수사로 혼란스럽습니다. 자, 연휴 끝난 정치권 표정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휴 내내 민심을 좀 청취를 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하고 만났습니다. 연휴 이전에도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행보를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민생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주변 관련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주변 관련된 인사 문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민생을 챙기면서 넘어가 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민생 문제나 정책, 그다음에 물가 이런 문제가 전혀 부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부의 인사 문제,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측근 인사, 비리 이런 게 막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하는 정책은 전혀 이 빛을 못 보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국면 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정치 상황이 있는 것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눈에 띄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정책적 변화 또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네. 있거든요. 요즘 특히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이제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프레임을 주도하는 그런 양상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추석 직전까지 사실 실무진 그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전 직원, 이 개편된 인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전 직원 조회가 비서실장 주재로 열렸다고 하는데 뭐 기강 잡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김대기 실장의 장악력이 커졌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실무자들만 사실은 대거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비서실장 그 다음에 수석급에서는 뭐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부터 책임을 지고 수석들 문제되고 논란이 된 수석들도 좀 책임지고 뭐 그렇게 해서 전면 개편을 하라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뭐 어찌됐건 뭐 역순으로 지금 진행을 했어요. 실무자를 교체함으로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그 비서실장 이하 수석급들에게 재신임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이고요. 이 팀으로 당분간 계속 끌고 가보겠다. 그런 그 의지가 좀 반영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외교전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그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그 다음에는 바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서 또 미국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성과가 좀 나야 될 텐데요. 김건희 여사도 좀 동행을 한다고 하고요. 대통령실 개편의 역량이 좀 발휘가 될까요? 그건 좀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성과가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대통령실 개편에 영향을 미쳤냐 못 미쳤냐를 결정적인 요소가 돼요. 좀 그렇죠.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그렇죠. 지지율에 영향이.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그 트위터에 글을 올리신 거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을 잘못 기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큰 실수거든요. 왜냐하면 이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왕의 이름 자체 스펠링을 틀린 것 자체는 상당히 큰 그 결례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홍보 라인이 개편되면서 예전에 강윤선 대변인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외국 언론 대상으로 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자리로 옮긴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상당히 불안한 거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외교에 가시면 외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와야 돼요. 지난번에 그 나토 정상회담 가서도 사실은 특별한 성과 없이 오셔가지고 거기에도 비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가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해요. 외교전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번에도 실패를 하게 되면 두 번 연속 지지율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외교 행보가 돼버리면 제가 볼 때 지지율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에 있어서 모멘텀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외교 무대라고 하는 것은 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돼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외교를 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대통령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는 비서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밑에서 이미 다 협상이 진행되고 나서 가서 대통령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밑에서 비서진이 얼마나 잘하느냐는 이번 성과에 의해서 지난번 비서실 개편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가 담보돼야 외교전 이후에도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영국, 미국, 캐나다까지 가면서 어떤 것들을 좀 챙겨야 될까요? 첫 번째 챙겨야 될 게 의전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 외교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 왕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의전이 최우선시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전을 잘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의전상 실수가 꽤 있었다는 거죠. 특히 여사 의전의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장신구 논란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여사 의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든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논란이 다 유발이 됐던 건데 이번에도 사실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가서도 또 뭐 그런 실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번에 가셔서 뭐 어떤 외교 행보를 하는가보다는 대통령의 행보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뭐 어떤 의상을 입을 것이고 어떤 장신구를 또 하실 것이고 이런 거에 사실은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의전이고. 그렇죠. 그래서 더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전, 특히 여사 의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것은 외교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뭐 가장 어떻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첫 유엔 데뷔 네. 무대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 이제 기조연설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예. 어떤 비전을 내놓느냐, 이게 아마 상당히 또 향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관심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자, 대통령 지지율 올리려면 또 하나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집권 여당 내홍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새 비대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임명직 비대위원 6명 임명을 했는데 자, 오늘 임명된 분들을 좀 보시면 원내에서는 김상훈, 정점식, 전주혜 이렇게 3명 의원이 임명이 되고 원외에서는 김행, 김병민, 김종혁 이렇게 3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면면을 볼 때 정 위원장이 그동안 내걸었던 탕평 인사와 좀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정 위원장이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최재형 의원이라든지 또 외부에 있는 뭐 그 의원직을 본인이 그만둔 그 여성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의원이랑 접촉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접촉을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다 고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왔으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시도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점점식 의원이나 김병민 지금 전 비대위원이었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가장 그 옆에서 가장 근저에서 도움도 줬고 활동을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친윤계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주혜 의원도 지난번에 한번 또 비대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전에 그런 분이 다시 물론 뭐 갑자기 이제 그 주 의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오시긴 했지만 네,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죠. 표명해서. 그래서 들어오시긴 했지만 예. 결국은 또 이 친윤 그룹 그리고 예전의 비대위원 이런 모습이 다시 보여지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변화와 그다음에 통합형, 혁신형 이런 부분의 이미지가 완전히 좀 사라졌다고 저는 보여요. 예. 그래서 이번 비대위도 사실은 국민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비대위원회가 되긴 좀 어렵지 않겠나. 예. 물론 이번 비대위가 혁신을 할 수 있는 비대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끝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의 구성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대위 구성 근데 면면보다는 가처분 리스크에 더 관심이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4건인데요. 이 가운데 4차가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거 신문기일이 2주 뒤로 지금 미뤄졌어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네.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비대위 띄워놓고 보자 이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이제 기정사실화 시켜서 네. 이 사법부로서도 그냥 인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이제 신문기일을 뒤로 미뤄달라고 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것 같고 뭐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니까 한 차례 정도 일단 연장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어제 연기를 요청할 거다 이렇게 이미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양금희 대변이라고 소설 설전을 오늘 아침까지 이제 벌였었는데 그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MBC와 인터뷰를 하면서 독점관이 뒤에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네. 독점관이 뭐고요? 독점관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독려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좀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 하고선 뒤에서 후퇴 명령 없이 그냥 후퇴하는 장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이제 전장으로 이제 가도록 만드는 네. 그런 이제 독점관을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일컫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 지금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지금 후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앞으로 내모는 누군가가 있다. 예. 근데 제가 보건대는 뭐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는 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그 이제 관점에서 비판을 좀 한 것 같고 뭐 저도 사실은 좀 이번 비대위 성격이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비대위는 돌격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2열 비대위원 보고 가라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당원 개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게 3차 가처분 신문인데 이거는 내일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3차하고 4차는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가처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3차 신문 결과가 이제 내일이나 그 이후에 좀 나올 수도 있지만 28일 때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인 것인데요. 28일 날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3차만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4차는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4차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비대위를 효력 정지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고 3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차에 지금 올려있는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원 개정을 했는데 전국위에서 의결을 해서 당원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를 만들도록 할 것이냐.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당시에 이제 1차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으로 만들어서 그 비상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비대위원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이게 인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차 개정은 사실은 그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선출직 비대위원회 4분의 3,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그만두면 그걸 비상상황으로 본다라고 바꾼 거거든요. 그걸 지금 효력정지해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4차, 즉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배경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 4차도 거의 뭐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차 당헌 개정 이후에 비대위 출범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는 당헌 개정의 근간을 두고서 출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헌 개정이 잘못됐다고 인용이 돼버리면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 출범 자체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8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재판부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뭐 추석 이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뭐 예측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3차 이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4차도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답변서 써야 되고 비대위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답변서 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 그래서 28일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기를 받아준 걸 보면 또 28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것도 확실하게 28일 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법원 마음이죠. 예.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공교롭게도 28일에 윤리위 전체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자 신문기일 국민의힘 요청대로 국민의힘이 신문기일을 좀 연기한 이유가 이 이후로 신문기일을 잡으려는 계획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리위를 이제 개최를 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추가 징계를 해서 예를 들어 뭐 출당 조치를 취해버리고 아예 이제 이걸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게 되면 이러면 이제 실익이 없어지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재판부가 이제 이걸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굳이 뭐 실익이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직을 뭐 지켜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내부 여론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몰고 가고 있는 나름은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비대위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양측의 좀 신경전도 가열되는 모습인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이죠. 이런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저는 그런 면에서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정진석 위원장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김기현 의원도 거꾸로 해석하는 법을 창조하지 않는 한 가처분 못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선을 넘지 말라는 겁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 3차 가처분, 앞서 얘기한 대로 4차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각과 인용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인용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 이번 그 당원 개정 그 내용도 보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고위원 일정 수가 그만두면 뭐 비대위로 전환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이 예를 들어 한두 명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다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갑자기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더 민주적이냐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민주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전국위가 이제 전당대회를 대신해서 당을 이제 그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거고 일종의 대의제 기구로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기존의 당원 당규 체계가 지금 현재의 헌법 체계나 정당법 체계에 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거지로 그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당내 독재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여지가 좀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비대위원, 최고위원들 일부를 그냥 사퇴를 시키고 비상 상황을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당이 비상 상황이다 이러면서 비대위로 넘어가서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누군가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당이 이제 그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어놓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 또 이 헌법적 기본 질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약간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재판부가 이 부분도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그동안 움직여온 그 방향 에 대해서 절대로 제가 보건대는 사법부가 동의를 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진석 위원장께서 뭐 나름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가 헌법이나 법률 체계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헌법, 법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지금 정당의 당헌 당규를 가지고 이 헌법 정당법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약간 독재적인 그런 그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좀 당원 개정으로 새 비대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내일 직접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그 메시지를 낼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최진봉 교수님, 자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돌아갈 추구미도 없습니다. 없죠. 국민의힘의 남은 선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원내대표를 19일쯤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19일쯤 뽑겠다고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고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이나 지금 비대위가 안 된다라고 법원이 만약 판단을 내리게 되면요. 또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그건 정말 무의미해요. 그럼 결국 새로운 원내대표를 빠른 시간에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고위원을 다시 만들어서 그 최고위원회가 이제 그 전당대를 준비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만약 이번 비대위까지도 만약 법원에서 인용을 해버리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버리면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하고 물론 원내대표를 먼저 선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 권한대행을 만든 다음에 그분이 이제 최고위원을 구성한 다음에 그 최고위원회 전당대를 준비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의 이제 리스크는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그 정지가 끝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그 전에 할 거냐, 뭐 시간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는 그 이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는 남아 있는 상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28일 윤리위 그리고 16일로 예정된 경찰 조사, 자 이
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양쪽 다 뭐 리스크가 적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으로 좀 가볼까요? 연휴 직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휴 끝나자마자 사법 리스크가 또 불거졌습니다.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 관련해서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서 검찰에 송치를 한 건데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는 그동안에 뭐 보강 수사 과정을 좀 통해서 뭐 추가로 좀 증거를 확보했다 그래요. 진술도 좀 확보했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 1년 전에 결정하고는 달리 일단은 이제 뭔가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검찰 쪽으로 일단 사건을 지금 이제 송치를 한 그런 그 예. 상황입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두산건설이 이제 성남시에 이제 토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용도 변경을 이제 해주는 조건으로 성남 FC에 이제 그 후원금을 냈다. 네. 이건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게 과연 뇌물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그동안의 논란이었었던 거고 지난해 이제 불송치할 때는 이걸 뇌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불송치를 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서 이번에 이제 검찰 쪽으로 송치를 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가 이제 상업 용도로 용도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기부 체납 비율이 15%에서 10%로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성남FC에 이제 후원금 55억을 낸 이런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남FC 구단주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제3자 뇌물 이 연결고리가 있다. 경찰은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남FC가 그러면 저게 개인 거냐는 거죠. 네. 시장이 성남FC의 구단주예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께서 성남FC의 예. 구단주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기관으로 만들어진 FC고 저거는 시에 소속돼 있는 거지 이재명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과연 그러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예. 물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주장은 무슨 뇌물을 받는 것 없고 저 후원금 때문에 그런 결제를 했다고 주장도 하지 않아요. 그건 연결고리가 아예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 그 후원금을 낸 게 결국은 성남에서 이런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뇌물, 그러니까 그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지금 분당 두산타워의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뛰긴 뛰었죠. 했거든요. 맞아요. 예. 세워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뛰는 이게 이제 그 전에 성남시장을 할 때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예. 그때 허가를 내주고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불어났죠. 그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랬다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이건 순수하게 후원을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 허가 문제는 그것과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후원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허가와 연계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네. 제3자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 측은 이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아니고 어떤 단체나 조직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시장이 바뀌면 구단주도 늘 바뀌는 상황인데 과연 이재명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이 본인한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제3자 뇌물죄로 이게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허가를 내줬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이제 뭐 검찰이 일단 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법원에서 만약에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FC 후원 의혹은요. 경찰이 지난해 9월에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보완 수사 끝에 이번에는 혐의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 검찰 그 보완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검찰에서 이걸 이제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제 논란이 서로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검장과 그 수사 라인들 사이에서 예. 수사 라인들은 이거를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검장은 이거 뭐 수사하느냐 이렇게 갈등이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좀 예.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결국은 이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그 실무자급에서 이제 차장검사가 뭐 네. 사퇴하기도 하고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이걸 수사를 다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찌됐건 보강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결정이 이제 나온 그런 그 상황인 거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성남판 미르 K재단 사건이다 이런 비교하는 얘기도 과거에 나왔었는데요. 이게 뭐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차이는 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미르재단이나 뭐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에 그건 최순실 씨의 어찌됐건 개인 또는 본인 관련한 인사들이 개입이 된 그런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걸 과연 공적인 재단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남 FC는 그래도 좀 공공 성격이 강한 그런 이제 그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도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도 공익사업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그동안에 이제 이 재판 전례 이런 걸 볼 때 그 최종 귀착지가 어느 쪽이냐 이것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시해서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뭐 개인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이 관련해서 뭔가 뇌물을 받았거나 직접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득을 상당히 이것 때문에 봤다라고 전제한다면 그것도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건 관련해서 이제 그 유죄를 받긴 했는데 이번 건은 사실 제3자를 누구로 봐야 되느냐 이 좀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성남 FC가 누구 거냐의 문제인 거죠. 거기에 만약 뇌물을 줬다고 하면 누가 이익을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 FC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축구 재단이고요. 거기는 시장이 바뀌면 그 시장이 항상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금 신성진 시장이신데 또 다음에 다른 분이 바뀌시면 그분이 또 시장이 되면 그분이 구단주가 돼요. 그럼 과연 이 성남 FC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부분, 이건 성남시나 성남 시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시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이익을 봐야 되고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제3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압박을 가해서 뇌물을 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미르하고 그 K스포츠 이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해서 최성원 씨라고 하는 그분에게 뭔가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그 재단에 후원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라고 하는 구단이 갖고 있는 특징을 봤을 때 이거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또 시장이 바뀌면 늘 구단주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과연 성립될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철저히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을 하면서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신 당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 FC로 소재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흥행 참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검찰 기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을 나누셨나요? 대표님 혹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듣고 오신 것처럼 대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요. 당 대변인이나 최고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뭐 두고 봐야죠.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원팀 정신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신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정신에 약간 좀 허점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팀 정신 강조하면서 이 당과 청와대가 함께 거의 움직이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청와대가 잘못한 것들도 고스란히 당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선거로 또 더군다나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자체가 이제 당의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가 돼서 네. 실제로 뭐 실형 선고를 받는 상황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그 부담도 함께 떠안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거죠. 당이.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뭐 전혀 내부적으로 뭐 반론이라든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 뭐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임기 내내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계속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성남 FC 건은 부정부패 관련해서 그 관련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관련돼서 당헌 80조가 개정이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자, 정치보복이면은 그런데 당무위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도록 좀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 조항이 적용될까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한 분석도 아니고 판단도 요 최고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정치 탄압적 성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판단하는 게 누군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최고위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제가 그냥 예측을 해보면 최고위 입장에서는 아니 1년 전에 판단과 왜 바뀌었냐 경찰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3년 동안 당시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조사해서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 2월에 내린 건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경찰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치 보복적 수사가 맞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무위에서 정치 보복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걸 당무위에 넘겨서 당무위에서 결정해서 결국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의혹이 드는 부분은 왜 경찰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냐는 거예요. 그 전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3년 동안 조사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불송치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시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대선 이후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저는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경의 수사 압박이 거세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국민들 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무시하고 과거 정치적 문법과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왜 엉뚱한 용산에 가서 이렇게 국민 열쇠 낭비하냐. 김건희 여사 정말 그 문제다. 너무 많이 사고 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뭘 모르는 것 같다. 불안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냐. 네, 뭐 이런 얘기들 주로 이제 많이 하셨어요. 네, 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날 박찬대 최고위원이 한 발언, 그리고 오늘 정청래 의원의 인터뷰 내용까지 듣고 오셨는데 단정적이진 않지만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발언으로 들립니다. 당장 뭐 여당의 비판이 거센데, 자, 이 최고위원들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탄핵을 바라는 마음이 그냥 묻어나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을 하면 오히려 이게 또 역풍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히 임기 초고 조심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탄핵이 되길 바라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반영된 그런 발언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절성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좀 시점상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건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권이 앞서가다가는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이제 또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어찌됐건 지금 뭐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쯤에서 서로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마음도 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대통령 고발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불 전략을 또 열심히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쌍방 뭐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법까지 포함해서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슈 제기를 해서 맞불 전략으로 가다가 과거에 보면 정치적으로 어느 시점에선가 이게 좀 타결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예. 국민들이 바라는 거하고 좀 달리 오히려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빅딜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조금 담겨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좀 그만하자 이런 속내도 담겨 있는 네. 발언 아닌가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도 특검하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압박입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추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더라도 지금 몇 가지 벽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법사위원장을 김도우 의원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워요. 그럼 패스트트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전의 조정훈 의원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벽에 부딪힐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추진을 할 겁니다. 만약 부딪히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사실 국민들 내 여론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조금 궁금하다 뭐지? 왜 의혹이 왜 풀리지 않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딪히더라도 추진할 거다. 그리고 부딪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 김건희 특검 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이슈화되는 것을 계속 시도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법. 그런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캐스팅 보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정훈 의원에 대한 압박 분위기도 좀 읽히는데요. 조정훈 의원의 어제 저녁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 전에 정치 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특검이라는 그 얘기는 정치적인 MSG가 많이 묻어있는 아니고요.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무능은 탄핵이 이유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정치인이 무능하다. 그럼 아마 저도 탄핵돼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탄핵돼서 많을 겁니다. 예. 자, 먼저 특검은 정치적 MSG가 묻어있는 아니다. 진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특별감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도 약간 심리적인 부담이 좀 따르는 그런 안이죠. 이게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 상황 사실은 상황 관리 잘 못하게 되면 특검한 결과 뭐 무혐의로 종결이 돼버리거나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타격을 크게 입을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그럴 여지가 지금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열심히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다 이거 예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다 수사했던 그런 사안들이다.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비롯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해봤자 뭐가 새롭게 나오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리스크가 좀 사실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이후에 발생한 사안도 물론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그 사안은 제가 보건대는 그 전에 있었던 사안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심각도 또 그 사안의 중대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네. 자,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그 공세 차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안이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특별감찰관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특별감찰관이 어찌됐건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니까 그게 더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특별감찰관이 여당이 적극 추진하면 야당이 특검 계속 주장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했더라면 과연 이 특검법 얘기가 나왔을까? 예를 들어서 야당 쪽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뭐 제2부속실 만들라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공적으로 관리가 되고 모든 일정이 공적으로 공개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그건 좀 이제 의문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대응을 좀 아직까지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얘기는 직접적으로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조정훈 의원 답변 듣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무능은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 탄핵, 특검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정훈 의원의 개인 생각이니까 네. 그건 뭐 그대로 존중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무능이 과연 그러면 탄핵이 조건이 되느냐 아니냐 거기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얘기는 물론 탄핵이 현실화되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너무 그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고 있고 인사검증단이나 아니면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이 민주당을 자극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능의 문제, 지금 조정훈 의원 무능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법을 잘 피해가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하고 입법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다시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탄핵이 나왔기 때문에 무능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우 평론가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무능하다, 유능하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무능과 유능을 어떻게 이거 기준을 삼으시겠습니까? 100점 해서 뭐 50점 이상이면 유능이고 50점 미만이면 무능인데 예를 들어 그렇게 평가 지표를 정했더라 하더라도 그 평가 지표를 누가 만들 것이며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별 큰 의미는 없는 얘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전 장관 관련해서는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좀 자기 점검을 하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앞에만 서면 다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문의 일패를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 잘못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의원들이 그야말로 공부 안 하고 한 그런 탓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구제 표현을 이제 쓴다면 더 유능해지시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게 사실은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시간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최고급 외제 차량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에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얼핏 듣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결함인데도 벤츠 서비스 센터 측은 이상이 없다 이런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제보는 Y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벤츠 최고급 사양 마이바흐 S580 차량입니다. 하지만 유턴하던 도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2억 7천여만 원을 주고 새 차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계기판에 노란불이 다 들어오고 나서 잠시 후 즉시 시동을 꺼주십시오라는 한글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유턴을 하는데 그냥 스르르 자연적으로 시동이 꺼진 거죠. 초고가 외제 차량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더욱 황당한 건 판매 대행사의 대처였습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시동 꺼짐 현상을 겪고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맡겼다가 이상이 없단 말을 믿고 차를 받아왔지만 13일 만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 겁니다. 서비스 센터 측은 뒤늦게 본사의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기네들은 점검만 했는데 그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고쳤다가 아니라 데이터상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보 차가 2번이나 섰는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지난해 5월 벤츠 S580을 구매한 A씨 역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겪었습니다. 계기판에 정차 후 엔진을 끄라는 알림과 함께 차량 작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한 2분 정도 딜레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산 차가 이래도 되나?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되는 차인가?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항의했더니 독일 본사로부터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됐습니다. 대답은 맨날 독일 본사 핑계를 대요. 근데 그게 고객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사후 처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책임은 다 소비자가 떠안아야 되고. 벤츠 차량 가운데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 건 S580 모델만이 아닙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벤츠 관련 의심 신고는 5건이었는데 S580과 마찬가지로 48V 배터리를 장착한 다른 모델도 포함됐습니다. 벤츠 측은 이미 지난해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에서 문제가 잇따르자 무상 수리를 진행했지만 S580은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YTN 취재진 질의에 뒤늦게 고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사와 연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벤츠 결함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전압을 바꿔주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비조사가 끝나고 본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가 나오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은 또다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배우 이상보 씨가 저희 YTN 취재진을 직접 만나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가족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래서 이 치료용 약물을 복용했던 게 오해를 불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한편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배회합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배우 이상보 씨. 이 씨는 YTN 취재진과 만나 마약 투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적도 없고 마약을 본 적도 없고 그 마약을 한 사람과 관계된 사람과 연결된 적도 없어요. 전 마약 한 적 없어요. 제가 지금 복용하는 건 신경 안정제예요. 이 씨는 지난 2009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울증 치료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누나와 어머니까지 사고로 숨지면서 지난 2019년부터는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해져 약물 복용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단 겁니다. 마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우울증 약물에 포함된 소량의 마약 성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가 YTN에 제공한 병원 진단서를 보면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등의 복용을 늘린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향정 시병 약물이 마약류이기 때문에 마약류로서는 맞는데 마약 암페타민이라든지 시로뽕이라든지 무슨 대마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마약류를 이제 마약이라고 이제 혼동해서 쓰신 것 같고 마약에 대한 중독 현상 이런 건 제가 치료할 때 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씨는 자신이 체포된 뒤 확인 과정도 없이 쏟아진 추측성 기사에 대해선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선 엉뚱한 인물을 마약 혐의 남성으로 지목하면서 해당 배우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소동도 빚어졌고 이 씨가 마약 투여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 배우에서 하루아침에 눈 떴더니 그냥 마약 배우가 돼 있고 저한테든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마약을 했다는 거를 기사화시킨 데를 저는 다 고소할 거예요. 이상보 씨는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대개 마약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가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 자택에서 확보한 약물에 대해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이 씨 몸에서 나온 마약 성분에 대해서도 정밀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거짓에 열광하더라고요.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거짓에 열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남은 삶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전 제 이름을 걸고 끝까지 싸울 거예요. YTN 안동준입니다. 마약을 이용해서 억대의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골프 여행을 가자고 꼬셔서 마약을 탄 커피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돈이 좀 있다는 재력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민박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탁자 위에는 현금 다발과 카드 뭉치가 놓여 있고 수상해 보이는 알약들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성분 분석을 해보니 마약성 신경안정제와 필로폰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을 먹인 뒤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은 총책 40대 A씨 등 10명, 중소기업 사장이나 건물주 같은 재력가들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여자를 소개해주고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해 도박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필로폰 등 마약을 탄 커피나 술을 피해자들에게 먹인 뒤 사기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면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패가 나오는 속임수 카드와 약속된 수신호를 이용해 승부를 조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도박을 알려주고 현금까지 빌려주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7명으로 한 번에 5천만 원까지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은 1억 5천만 원을 넘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신고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몰래 마약을 마셨다 하는 내용도 몰랐고 그리고 자기가 도박을 했다는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경찰은 A씨 등 범죄 가담 정도가 큰 6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 공급책을 찾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찰이 제주도 조폭 범죄를 집중 수사했는데 50여 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조폭을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차 한 대가 급하게 서더니 여러 명이 뛰쳐나와 한 남자를 마구 때립니다. 제주의 한 폭력 조직원 9명이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경쟁 폭력 조직원 2명을 폭행한 겁니다. A파 조직원과 추종자들은 상대파 추종자 2명을 공설묘지로 데려온 뒤 둔기로 마구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했습니다. 경찰은 집단 폭행을 저지른 9명 중 3명을 구속하고 6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좀 키시고 전화기 만지지 마세요. 자, 들어가세요. 단속 나왔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인 오피스텔을 덮칩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조폭 2명에 대해 수사하다 업소까지 단속한 겁니다. 업주들을 협박해 6곳에서 1,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폭력 조직원 2명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에 붙잡힌 폭력 조직원 등은 51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경찰에 검거된 폭력 조직원은 170여 명. 경찰은 돈을 빼앗거나 폭력, 마약 등 끊이지 않는 폭력 조직의 범죄를 뿌리 뽑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제주경찰청에서는 폭력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하고 조직 폭력 범죄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으로 또 올 연말까지 폭력 조직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와 함께 일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박 씨의 친형이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30년 동안 동생과 일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또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거나 세금이나 비용을 전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수홍 씨는 지난해 친형 부부가 세운 소속사 법인이 30년 동안 법인과 개인 통장에서 116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양육시설의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만나 쓸 돈을 쓰겠다면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휴 전에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마친 대통령실은 처음으로 비서실장 주재 전 직원 조회를 열고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민생 행보를 이어갔던 윤석열 대통령.
연휴를 마치고 만난 이들 역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게 아닌지 부모 세대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 역할이자 책임인 만큼 긴축 재정 속에서도 쓸 돈은 쓰겠다며 새 정부 복지 기조인 약자 복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뚝딱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정부도 아주 노력을 하겠다.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 50여 명을 대거 물갈이하며 인적 쇄신 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대통령실. 추석 연휴를 마치자마자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직원과의 대화, 사실상 전 직원 조회를 열었습니다. 예전 정부 때는 원래 조회를 한 적이 있지만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원들 모두 대통령이 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주인의식을 당부하면서 기강을 다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외부에선 권력 싸움으로 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문서 유출 등 보안 문제가 심각했었다고 설명한 뒤 항상 철저히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고 특히 모든 직원이 정무와 홍보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 약자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실상 2기 대통령실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물갈이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1차 시한이 오늘 만료됐다면서 내일 오전에 청문보고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전후해서 이들의 임명을 결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이 그려진 선전화를 공개하면서 핵 무력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해 자멸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이 새로 공개한 선전화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국가 방위력 건설을 최우선하자 등의 문구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에 대해 공화국 무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을 첫 번째 과업으로 삼는 사상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이 이번엔 선전화를 내세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내부 결속까지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한미가 막기 매우 어려운 전술핵 미사일들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를 꺾는 더불어서 내부 단결도 도모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런 북한을 향해 핵을 사용할 경우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하고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는 오는 16일 워싱턴 DC에서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건강이 나빠진 서거 2일 전까지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공식 업무를 완수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18살의 나이에 육군에 자원 입대한 사실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벨모럴궁 접견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거하기 불과 이틀 전이지만 평소처럼 가방을 팔에 낀 채 웃는 얼굴입니다. 잠시 뒤 맞이한 사람은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 여왕은 오른손 등에 멍자국이 선명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어 트러스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 구성을 요청하는 국왕의 공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왕실은 여왕의 건강이 우려스럽다고 발표했고 총리 임명 이틀 만에 서거했습니다. Her devotion to duty is an example to us all. Earlier this week, at 96, she remained determined to carry out her duties as she appointed me as her 15th Prime Minister. 엘리자베스 여왕이 2차 대전 말기에 공주 신분으로 자원 입대한 것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소위로 육군에 들어가 운전과 정비 임무를 맡았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여왕이 위엄과 우아함을 잃지 않았고 영국과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다고 칭송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서해안 지역에, 퇴근길에는 동해안 지역에 우산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국으로 향하는 12호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오전까지 서해안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로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광주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50mm,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서울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19도, 광주 22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호남 지역은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늦더위가 나타나겠고 주말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